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오해는 완전히 다 풀렸다. 한 전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 최근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불화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라는 우려와 관측도 많았는데 어제 대통령의 그 발언으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건 아니냐, 뭉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과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내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와의 오차 범위 내에 공동 선두권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과. 국민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사과, 누구의 어떤 사과일까요? 함께 보시죠. 아내 처신에 대해서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처음 나온 겁니다. 지난 KBS와의 대담 때는 이런 직접적인 사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었죠. 쌍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내지는 조건부 수용,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다라고 대통령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향.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함께 보시죠. 야당의 원내대표.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면제해야 한다. 집값 상관없이 적용해야 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나왔습니다. 입에서. 민주당의 기존 방침과는 다른 주장이고요. 지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숱하게 논란이 됐었지만 꿈쩍도 듣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꿈쩍도 듣지 않았던 부동산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웬일로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분노. 서울신문이 오늘 19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분노일지 함께 보시죠. 바이든과 이스라엘 사이 뭔가 삐걱거리는 징후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 초강수, 76년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안보 동맹이 기로에 처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홀로 서겠다라는 입장도 밝혀서 논란이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피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헤어지자 안 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의 한 명꼴로 남성에게 피살됐다. 작년에 교제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최소 138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구속 수사율은 2.2%에 그치고 신고도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2.7일에 한 명꼴로 피살된다라는 충격적인 통계. 이게 좀처럼 믿기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헤어지자 안 사귄다 했다라고 이렇게 잔인한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논의해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선거도 끝났고 5월에 이 청량한 계절과 함께 집 떠났던 원조 돌직구 멤버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돌아온 시그니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지난 대담 때와는 진전된 사과 표명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결국은 이른바 명품백 특검을 거부하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처신 첫 사과. 야당에서는 특검을 다시 재발의하겠다라며 탄핵도 운운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사과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윤 대통령의 이 사과 표명은 지난 대담보다 진전된 표현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번 그 KBS와의 대담 때는 약간 좀 미적지근하다고 할까요? 약간 어정쩡하다라고 할까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 이게 만약 문제라면 문제라는 가정의 표현이 있었어요, 지난 대담에. 그래서 그때 실제 놀람이 이게 사과한 것인 건지 사과가 아니라는 건지 문제라는 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건지 애매했다라는 실제 평가가 여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좀 아쉽다.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지난 대담 때는 무언가 사과보다는 상대에 대한 어떤 정치 공작적인 측면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면 어제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사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에서의 설명입니다. 사과드린다라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죠.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또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대변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와요. 좀 진작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고 명품백 사건이 탁 터지자마자 재빨리 진작 사과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보다는 오히려 아니 그럼 저거 몰카한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쪽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 여론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있더라고요. 어제 나왔던 기자회견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난 2월 신년 KBS와의 녹화 대담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라이브 기자회견으로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었어도 대통령실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설명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일부 좀 정리 조정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당연히 남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나타났던 민심을 받들어서 이런 변화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취임 2주년에 맞춰서 올해 딱 한 번 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의 소통을 자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저 명품백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대통령의 사과였거든요. 진정성 있게 몰카 공작 등은 굳이 대통령실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고요. 하지만 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 부적절한 처신에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선거 전에 나왔으면, 왜냐하면 선거를 뛰셨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비단 대파 가격이랄까 그런 것보다도 요 명품백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좀 이런 명확한 설명이 선거 전에 나왔더라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있던데 어제. 네, 뭐 지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가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앞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과 여러 가지 대통령실을 향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2달, 3달 국민의 여론이 돌아서고 난 다음 얘기해야 소용이 없거든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다. 그때 맞춰서 진정성 있고 솔직한 답변을 국민들께서는 요구하고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통령의 진솔된 답변 또 좀 정기적으로 이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게 된다면 적어도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나타났던 국민의 민심을 훨씬 더 다독일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특검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조금 들으셨던 것처럼 일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수사를 무시하고 특검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실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다라는 게 대통령 설명이잖아요. 그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규명을 못했을 때에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남발을 하는 건 정치 공세 측면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궁금한 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른바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 때는 뭐 나온 게 없었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최근에 불거진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대선 때부터 계속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 나가는 게 거의 명확해졌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그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검찰 자체를 친문 검사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을 때거든요.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련된 뭐 선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권오소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기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과연 주가 조작할 때 이제 자금을 댄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자금을 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 기억으로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래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권오수하고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계좌를 빌려줬다든지 돈을 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계좌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는 했지만 주식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지난 정부 검찰 수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돼서는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를 엄청 했는데 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찾았으면 당연히 문정부에서 기소를 했겠죠. 근데 못 찾으니까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딱 그중에 한 명 기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주고 돈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이걸 다시 또 특검하자는 건 정치 공세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나를 봐주기 부실 수사했다는 말 아니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으로 됐다든가 그런 게 아니어서 종결 처분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처분할 수 있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종결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올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데 진상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나와 있다 진상. 영상도 나와 있고요.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 갖고 가서 서울의 소리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 몰래카메라, 디올백 같은 걸 다 사줘서 그놈을 가지고 가서 준 거 아닐까요? 아, 그 백을 서울의 소리가 사준 거예요?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더구나 몰래카메라까지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는 그 백을 왜 사준 거예요, 최 목사한테? 그것은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최 목사가 사실 이분이 목사인가 성직자가 모르겠어요. 예. 이건 뭐 어디 CIA랄지 첩보영에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의 소리하고 최 목사하고 짜고 가서 함정을 파서 김건희 여사를 함정을 빠뜨렸다는 것은 뭐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여사께서는 그거 왜 받은 거예요?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일단 받은 거 잘못한 거예요. 예. 받은 거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결론 날 건데 이걸 자꾸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어요. 처벌 유무만 남아 있는데 이걸 이제 특검으로 가서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반면 야당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도시모터스 의혹과 관련돼서도 진전된 의혹이 나온 거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선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도의 사과를 KBS 신년 대담, 녹화 대담에서 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보였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작년 12월에 서울의 소리에서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대검에 하고 나서 5개월 동안 묵혀두던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신속하게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달 말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기자회견 앞두고 뭔가 대통령에게 수사 중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는데 역시 예견한 대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이제 사과는 잘 하셨는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이셨어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빠졌고 아마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고 엄정하게 잘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총장이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부속실도 곧바로 신설하겠다. 저출산 위기대응부 좋아요. 그런데 가장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그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특검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일단 거부한 것이고 이부속실도 신설하겠다. 빨리 설치하겠다.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덧붙였어야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빠졌고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우리 가족을 치열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님이 다 설명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치열하게 정말 수사했습니까? 치열하게 정말 수사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서면조사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진행도 안 하고 수사 종결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연 치열하게 수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그거 봐주기 수사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 검찰총장이셨던 분의 부인을 총장 부인을 검사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 눈치가 보였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거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 못 받는다고 하고 어떤 거는 최상병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해서 특검 못 받는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여론을 완전히 짓밟은 거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야당에서는 이 회견 전 오전에 원내대표가 야당이 170석일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적 있다라며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요구가 거셉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은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인 지켜봐 달라라고 어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목사에 대해서도 다음 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죠. 최재형. 2022년 9월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요.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몰래 촬영한 원본 영상, 김 여사와 나눈 메시저, 대화 내용 일체를 제출하라라고 최 목사 측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최 목사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군요. 네, 이 고발 사건이 있죠. 최 목사를 지금 주거침입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사건이 있어서 아마 어제 고발인 조사가 있었을 겁니다. 네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법리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은 맞지만 배우자가 받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그리고 처벌은 못하지만 그것을 공무원이 알았을 때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의 핵심은 단순하게 도의적인 문제, 그 대통령 어제 표현대로 하면 과거의 문제라면 문제라거나 현명하지 않은 처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서면상으로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받은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이 돼야죠. 네. 여기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하면 처벌 조항이 없는 문제처럼 이 사안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내용만 지금 강조되다 보니까 그 사건의 실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의 부적절성과 위법성에 대한 것은 자꾸 뒤로 밀리고 지금 최재형 목사의 위법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요. 이 사건 명품백 받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선물을 드린 바도 있고 이 경호원들을 넘어서 다 허락을 받고 그 당시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거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촬영의 문제라든가 주거침입의 문제라든가 또 뭐 스토킹 범죄 이쪽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본류는 뒤로 밀고 최재형 그 목사의 불법성이 부각되는 쪽으로 지금 사건이 정리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300만 원의 명품백을 받는 과정에서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최 목사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준비해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마치 공적인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굳이 무슨 첩보 작전도 아니고 목사님께서 첩보원들이나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디올 명품백이나 손목시계에 내장된 몰카 촬영용 소형 카메라 등을 소리에 소리치기 준비해 준 것만 보아도 치밀한 공작 속에 계획된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입장 차이가 있어요. 최 목사는 언더커버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잠입 수사, 잠입 취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고발한 쪽에서는 그게 무슨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언더커버냐. 자기들이 짜고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지라고 고발한 사건인데 검찰 출신으로서 이 언더커버입니까? 공작 범죄입니까? 정치 공작이죠. 우리가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 부인이 계속적으로 받아오는데 받는 과정을 촬영을 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건 공익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과 어떤 친분 관계를 위해서 뭘 갖다 주면서 받게 만들어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이게 공익적인 겁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유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유턴 안 되는 지역. 자 숨어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유턴을 딱 해오니까 가서 차를 딱 부딪혀요. 예. 그럼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하잖아요. 범사기죠. 그럼 이 사람이 유턴을 한 건 잘못했죠. 네. 그렇지만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 거예요? 범사기요. 보험 사기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유턴도 한 그 벌금은 그건 떼리지 과태료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태료. 제가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질에 네, 관한 이야기. 이분은 과태료고 저쪽은 보험 사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건이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 단지 장관 부인이랄지 일단 다른 고위공직자 부인 같으면 오히려 이 교활하게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간 사람이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 비판의 강도가 훨씬 더 커요. 대통령 부인은 일반적인 사람 또는 일반 고위공직자에 비해서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맞죠.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 잘못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마약을 가져갖고 마약을 할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마약을 하고 해갖고 마약 딱 집으니까 바로 찰려갖고 신고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본질은 이걸 유도하는 게 제일 나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건 이걸 안 받았어야 하는데 받은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막 뭐가 나쁘고 본질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건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면 처벌하는 거고 받은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되면 처벌하는 거고요. 또 준 사람도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안이 뭐 특검까지 갈 사안인가요? 진상규명이 안 됐어요? 진상규명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뭘 진상규명을 뭘 얼마나 더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백을 들고 올 거를 몰랐습니까? 미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그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제출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 디올백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사실은 상식 아닙니까? 왜 이 사진을 저한테 보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방문하고 언제가 좋겠네요. 이런 그 문자가 오고 가면서 시간 약속을 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전혀 들고 올 걸 예상을 못했는데 불쑥 놓고 몰래 촬영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지 주고받은 것들을 다 공개해서 국민들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좀 저렴해 보이는 것들을 사진 찍어 보내면 응답이 없었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 약속 정하고 갔는데 마치 이거를 전혀 모르는 그날에서야 이게 웬 디올? 이렇게 된 것처럼 한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시간 약속 다 정하고 아까 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갔는데 이거를 이제서야 주거 침입으로 한다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짧게 한 말씀만. 네.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저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요. 예. 내가 볼 때는 아마 뭐 좀 촉이 있으면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대통령 부인에서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사진 보내고 그러면 거절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사진 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공작이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 목사가 잘했고 김건희 여사가 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진상규명 나와 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면 될 것이다.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정쟁화해서 사실은 이걸 정쟁화해서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굉장히 재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 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특검하는 것도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정쟁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뜨거운 토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이 흥미로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최근 여권 안팎에선 이런 관측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비선이요 라고 어떤 분들이 자처하고 나서는 바람에 대통령 탈당하라라는 요구까지 여권 내부에서 나왔었는데 어제 대통령의 답변은 흥미로웠어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잘 걸어갈 것이다 라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대표 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는 교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한 전 위원장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20년이 넘는 교분이 있었지라는 생각도 다시 할 것 같은데 할 법도 할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정치인으로서 잘 걸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해를 다 풀었다라는 대통령 설명인데 김영규 최고위원님. 네, 저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제 좀 눈에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검찰 조직에서 아주 오랜 인연을 쌓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또 재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의 상호관계가 분명했었죠. 하지만 저 정치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거라는 표현에서는 이제는 사적인 인간관계보다 공적인 위치에서의 정치인 한동훈의 위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옛날 뭐 한 부장이나 네. 한 장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총괄했던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었던 가장 초창기의 원급은 윤석열 아바타, 네. 대통령과 한 몸처럼 비춰지게 되는 이 한동훈 위원장을 규정졌지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그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갈등설에 대해서도 일축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만남의 과정이라는 것은 친밀한 내적 관계의 만남보다는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그런 존중되는 관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네. 지금 보수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총선 참패를 했지만 그 뒤로 왜 이렇게 수습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할까? 그리고 수습을 잘 못한다고 하는 원인에는 내적 분열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적 분열이 심하다는 것 중에 핵심이 윤한 갈등으로 비춰졌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 이게 홍준표 시장을 통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다. 쾌도난마처럼 좀 정리하게 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표현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 홍준표 시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우주미아도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막 비판하면서 이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항성과 행성도 구분 못하냐. 우주미아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다가 지구 밖을 떠나라 수준의 우주미아까지 비판했는데 제가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김철구가 역시 딱 집어줬는데 홍 시장이 거의 뭐 한 전 위원장을 우주미아에 빗대면서 매우 때릴 때 한 전 위원장은 안 만났지만 홍 시장은 대통령이 불러서 먼저 만났다는 걸 두고 여권 내부에서 이게 뭐 윤심이 홍심, 홍심이 윤심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의 저 발언은 안 그렇다. 저건 홍 시장 혼자 저러는 거다. 홍 시장도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 뭐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제 있었던 발언 뒤에 홍준표 시장 SNS가 조용하네요. 아하. 네. 홍 시장은 요즘 이면택 회장이랑 의협 회장이랑 싸우느라 바쁩니다. 타겟을 황우여 위원장으로도 좀 옮겨갔고요. 황우여 위원장이랑도 싸우고. 아니 분명한 건 네네. 이런 발언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건데 심지어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눴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100%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본인의 시각에서 얘기했을 때 세간이 비춰질 때는 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이 있네. 뭐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로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오게 되고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얼씬거리지도 마라 쫓아내게 된다면 그 이득은 누가 보게 되죠? 차기 대권 주자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득은 결국은 보수 진영을 싫어할 수 있는 네. 상대 정치 진영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보수 진보가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면 저는 이런 방식의 행동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도 썩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항상 그랬어요. 같은 진영 내에서 보수든 진보든 차기 주자는 현직 권력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선을 긋고서 독자적인 행동을 걸을 때 그 차기 주자의 입지가 굳어지는데 이것이 자칫 더 심해져서 진영 내에 분열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공멸한다라는 네. 그 경계선을 잘 타야 되는데 이게 내분과 공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여권 내부에 더 지배적으로 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와의 갈등설들이 있었어요. 하다가 이거 부러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순간적인 마지막 상황에서는 각자의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당시 말해서 모이는 것이 정치 기본인데 이걸 우주 미아처럼 아예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얘기는 저는 정치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코미디 푸드에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있었잖아요. 유행어.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너무 옛날인가요? 이거 모르시죠? 요즘 분들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모르시죠? 거의 우주미아 표현이 지구를 떠난 거라 그 수준이었다라고 여권 내에서 실제 얘기하는 분이 저한테 있어서 제 취재원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때리기가 조금 요즘 조용히 좀. 네, 중단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임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묻는 질문도 조사도 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한동훈 26.8%, 안철수 21.9%. 두 분은 선두권이에요. 나경원 대표가 13.8%,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 그리고 김재섭, 돌직구 멤버 김재섭 6.5%. 어우, 우리 김재섭 당선인이 저기까지 올라갔네요. 많이 컸습니다. 가문의 영광, 기타 18.1%. 자, 많이 컸다는 건 김재섭 당선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발전됐다라는 좋은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우선 그 선두 그룹 안에 김정은 의원님, 네. 한 전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도 껴줘야 될 것 같아요. 선두 그룹. 어떤 3인방 트로이카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구를 떠나라는 의미다라고 했는데 한국도 떠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요즘에 보면. 그런데 대충 삼자적 입장에서 다들 평가하는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전대 출마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놓고 보면 나오면 1등으로 당선은 될 거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결심만 하면 결심만 하면 1등이다. 결심만 하면 1등은 할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데 과연 그게 맞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잘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이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는 남아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혹시 저 세 분 중에 네. 선호도가 좀 있을까요? 누가 되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만만하다 말고 누가 되면 온전한 여야 관계가 좀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되겠다. 만만하다 말고. 만만하다 말고요. 네네.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이 하면 저희는 그나마 또 그렇군요. 예, 그래도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럼 만만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있죠. 아, 있군요. 네, 있는데 네네. 그분이 되면 굉장히 도움은 될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군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치가 이제 올바로 가는 것이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 네. 같고요. 대통령 얘기 조금 돌아가면 네. 저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좀 달라요. 그게 뭔가 관계 회복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손절이에요. 그런데 달려 있는 건 이제 공을 한동훈 위원장이 넘긴 겁니다. 20년, 30년 인연 가진 사람도요. 한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은 대통령이 뭐 20년 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지난번에 그 오찬 요청을 했을 때도 비대위원 전체 부르는 거였고
물러나라, 오해는 물론 풀렸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였던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그 비서실장이 윤지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완전히 3단계 거쳐가지고 갔는데 못 가요, 아파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뭐 고생도 했고 뭐 좀 회복할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20, 30년 지기의 그런 친근함이고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다면 그러고 나 제가 전화를 했는데 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언제 보기로 했다랄지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아니면 이제 전화해보려고 합니다랄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는 그냥 손절하는 기분인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이 넘어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이 임기 3년 남고 지금 많이 힘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뜻 아마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나가면 이런 여론의 상황은 되긴 될 것 같다. 네.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에게 한 표, 당원 가입 캠페인도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보시죠.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7말 8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하면 한 표 행사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류, 당원 가입 캠페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 당원 조건은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입해놔야 전당대회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선거 끝나고 나오는 게 맞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이른바 선거에 책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안 된다.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나온 바도 있었는데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질 때마다 다시 나왔는데 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당대표 선호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데 있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번을 놓치게 되면 본인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나와야 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승부수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옛날로 틀려서요. 뭐 어디 패배한 미국 가서 인연이 있다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최근에 우리가 뭐 본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랄지 뭐 송영길 전 대표 보면 유학 가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파리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본인의 어떤 팬덤이랄지 인기는 아마 이제까지 중에서 최고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해야 하고 본인이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먼저 결정하고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뭐 릴레이로 당원 가입하고 지지도 저렇게 나오는데 저건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하느냐는 저런 지지도가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릴게요. 앞서 여론조사 잘 나오는 분들 중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대표도 있잖아요. 네. 김광삼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여건 상황을 봤을 때 안철수, 나경원보다는 왜 한동훈이 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난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 대통령이 거대 야당 있잖아요. 네. 민심도 얻지 못하잖아요. 동료를 완전 상실했죠. 그러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과연 누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런데 물론 능력 중요하죠. 공격력 중요하죠. 협상력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돼요.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민심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자, 뭐 제가 누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당대표가 됐을 때 개인적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민심을 가지고 야당을 제압하든지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팬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권에요? 여권에 없죠. 그러면 결국 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는 틀려요. 또 총선도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너무나 이제 검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면이랄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서 이제 환골탈퇴하면서 당대표 된다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심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인물이 있을까? 뭐 저는 그렇군요. 그거 쉽지 않다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원픽, 김관삼 변호사님 한 전 위원장을 원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우리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언급했었던 홍준표 시장이 정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요즘 자제하고 대신 이면택 의협 회장이나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연일 직격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옮겨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입니다. 노역에 찬 어당파리를 사퇴시키고 원내대표가 즉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근데 현재 삭제돼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하는 전대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임명직에 불과한 비대위원장이 월권을 하고 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전당대회 관리만 하라. 라고 연일 홍 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때리고 있는데 노역에 찬 어당파를 사퇴시켜라. 원내대표가 즉시 전당대회 열어라. 삭제를 했다는 건 약간 홍 시장이 보시기에도 무리수. 이렇게까지 홍 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막 때리는 노역에 찬 어당파리를 사퇴시켜라. 그렇게 잘못을 한 건 없는데 왜 이러실까요? 그러니까 왜 황우여 위원장이 사퇴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네. 전당대회 빨리 관리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당내에서는 황우여 위원장을 처음에 선임했던 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왔는데 오시자마자 인터뷰 등을 하면서 막 여러 얘기를 하세요. 예. 본인이 보수 정체성도 강화시키고 보수 결집이 안 돼서 총선이 진 것 같다고 진단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본인 중심으로 당을 좀 재건할 것 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당을 재건할 거면 그 역할은 황우여 위원장한테 안 맡겼지. 네. 진짜 민심을 받고 혁신하고 변하는 사람한테 맡겼어야지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의 비판은 빨리 전당대회 열어라거든요. 왜요? 글쎄 전당대회를 조금 늦게 열면 열수록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도 있는데 내가 당 떠나라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황우여 위원장을 위한 또 변명 하나. 전당대회 한 달 만에 못 엽니다. 선수들끼리면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데요. 불가능한 게요. 제 전당대회 직접 참여도 해봤고 예, 전직 지도부. 비대위만 2번 해봐서 당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예. 얼렁뚱땅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제는 당원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부산,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였던 옛날이랑은 상황이 바뀌었다. 언제적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센 얘기인데 이거 언제적 당대표냐. 아니 그럼 그 공간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주 컨벤션부터 시작돼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잡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예. 전당대회 룰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관리를 짜야 되고요. 그 아주 기본적인 시간이 최소 40일 정도가 걸려요. 예. 근데 지금 비상대책위원도 선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 선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세간에 얘기하고 있는 전대 룰 개정. 네. 당신 100%를 당심 70, 여론 30으로 갈 거냐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최소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달이거든요. 그럼 2달 뒤면은 지금이 5월 말이니까 7월 말 아니에요? 그렇죠. 7월 말 8월 초 언제입니까? 여름 휴가철이에요. 예. 여름 휴가철에 전당대회 어떻게 합니까? 어허. 역대로 해본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시간이 아마 8월 말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럼 이 정도의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어떻게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잘 치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가라. 떠나라 이런 방식의 얘기는 당을 오랫동안 예. 이끌어왔던 원로 입장에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러다가 홍 시장이 김병민도 떠나라 이러면 어떡해요? 예. 지구를 떠나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돌직구를 떠나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 돌직구는 홍 시장이 관여하실 일은 아니죠. 예, 무튼 그래서 네. 홍준표 시장께서 당이 좀 잘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황우여 위원장께서도 애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연 이 비대위의 역할에 어떻게 충실할 것인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함께 드립니다. 예. 아마 이제 홍 시장도 그 당의 대표를 지냈고
당에 대한 애정이 많은 원로로서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친명 강경파들 사이에서 아니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아 우리 당도 아닌데 왜 조국 특검을 하느냐 너 수박이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찬대 원내 지난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수사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며 조국 특검도 민주당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다.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신 수박이냐? 아니, 수박이라뇨. 이 박찬대 원내대표만큼 그 선명성 있는 이 친명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수박이냐? 이화영 사건 다루기도 힘든데 왜 조국까지 갖고 들어오냐? 아 이화영만으로도 벅차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마라. 이런 지지자들의 간곡한 조국만큼은 감싸지 마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조기현 위원장님, 약간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조국 황우여는 지금 민주당도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나서서 조국 황우여까지 커버치냐 소위 이 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국 황우여 아니고 황운하. 황운하. 제가 황우여로 했군요. 사과드립니다. 황우여 위원장께 사과드립니다. 조국 황운하는 우리 당도 아닌데 이화영만으로도 지금 벅찬데 저 헛소리 주장하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특검을 너무 확장하고 예. 모든 검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특검해야겠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지금 그 조국, 조민 이 관련 수사에 대한 특검론에서 이제 당원들이 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 뿌리 깊은 당내의 어떤 약간의 어떤 갈등, 문제의식 이런 세력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친문.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거요? 예, 좀 뿌리 깊은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당원들 사이에 있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부 표현되는 것이지 이게 당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당원들이 막 격앙돼서 지금 상황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지금 어쨌든 저 지적이 맞는 부분 분명한 게 뭐 일단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도 아니고 이 수사 실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1, 2심이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네. 뭘 특검하겠다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죠. 근데 특검을 그런 데까지 마구 이렇게 되면 실제 집중해야 될 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대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저런 차원을 아이디어 차원 내지는 검토 차원에서 자꾸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초선의 결기일까요? 아니면 오버일까요? 오늘 언론에서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자, 초선의 결기 천막농성? 글쎄요. 오늘 오전 최상병 특검 촉구 비상행동 선포 직후 천막농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22대 국회 임기 시작 안 했죠? 초선의 결기와 의지를 보여줍시다. 천막농성 가능일 알려주세요. 주 1회 기본 플러스 알파.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재선 이상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세요. 60명 이상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초선 당선인 아직 임기 시작 아니죠? 네. 네. 5월 30일부터 시작이죠. 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조간신문에서는 약간 오버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도 있던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당선인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의정 활동이나 정치적인 어떤 계획들을 다 이미 수립하고 당선된 분들이어서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뭐 앞서가는 거 아니냐, 너무 벌써 임기도 전에 심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비판은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어떤 기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취임 2주년 그 뭐 발언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희망을 크게 주었다면
이렇게 뭐 임기 시작 전에 이렇게까지 투쟁 이런 모습은 앞당겨서 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모습에서 굉장히 실망을 줬고 결론적으로는 뭐 사과도 꺼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특검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초선 의원들 지금 해병대원들 함께 이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제 모습에서 실망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통과를 위해서는 특검법 뭐 이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화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낮에 법원 앞에서 유튜버들끼리의 비방전 끝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튜버들끼리의 비방전 이후에 이어진 이 살인 사건 영상으로 보시죠. 맞아요. 이거 법원 부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고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근데 여기서는 뭐 때릴 수 있겠다. 저 안에는 이 법원 맞아요. 아 그러게 지금 걱정입니다. 1시간 전에 지금 들어가려고요. 아무래도 때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긴장되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시됩니까?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유튜버가 유튜버를 살해한 겁니다. 그것도 법원 앞에서. 오랜 비방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건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생방송이 됐습니다. 대낮 법원 앞에 유튜버 살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시죠. 어제 부산법원 앞이었습니다. 폭행 혐의 등 재판 참관을 위해 방문한 유튜버 A, 피해자예요. 법원 앞 112 신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결국 저 라이브 방송이 화근이었습니다. 여기서 때릴 수 있겠나? 긴장된다라는 조금 전에 보신 방송 도중 유튜버 B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방금 보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했지만 사망됐고요. 용의자는 도주 2시간 후에 검거됐습니다. 가해 유튜버와 피해 유튜버는 범행 전에 매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정황들이 포착됐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자는 어버이날 제목 달고 아침부터 조롱을 했었네. 아침부터 조롱을 하네. 참. 내일 재판한다고 뭐 재판인데 어쩌라고.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눈 뜨자마자 그러던데. 집행유예 기간에. 응?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법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응? 오늘 모니터들 112 신고할 준비들 해놔라. 나가면서 방송 킬 거니까 오늘 뭐 목숨을 걸고 간다.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그래도 어떡하겠어. 끝을 봐야지. 오케이. 자, 살인으로 번진 비방정. 도대체 유명하지도 않은 이 유튜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호 비방전의 악감정까지 쌓였고 끝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것일까? 조금 더 사건의 전말을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버 A와 B는 3년 전 악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상과 글을 통해 서로 공격하고 비방전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살해된 A씨가 용의자 B씨의 전 연인을 비방하는 방송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 전에 폭행 사건으로 이어져요. 살해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살해 용의자를 고소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도대체 이게
살인까지 저지를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처음 이제 유튜브가 이제 둘이 유튜브를 해요. 근데 이제 구독자도 많지 않고 자신들이 올린 그 유튜브 컨텐츠가 그 조회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심심풀이로 자기 일상에 대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올리는 그런 사람이다 볼 수 있고, 둘 다 이제 주로 휴대폰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둘이 이게 접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접촉이 된 게 이제 서로 비방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만나서 비방하면 그걸로 끝날 텐데 유튜브로 서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상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적어도 뭐 몇십 명, 몇백 명, 뭐 많으면 천몇 명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들에 관한 서로를 비방하니까 서로 명예훼손이 되니까, 이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니까 서로 이제 고소고발을 주고받고 3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3개월 전부터 이 지금 살해한,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죠. 범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또 공격적으로 아마 비판을 하면서 더 감정이 깊어졌고, 지금 부산이요. 한 명 유튜버는 경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데. 아니, 지역도 이렇게 다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산에 있는 사망한 유튜버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유튜버를 고소를 한 거예요. 폭행으로. 하고 그날이 부산에서 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는 사실은 이제 사망한 피해자는 이제 재판에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유튜브에도 올린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저 사람 고소한 폭행 사건이 있는데 재판하니까 내가 한번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서로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유튜브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또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는. 왜냐하면 제목이 구독자 여러분 뭐 112 신고 준비하라 이런 제목이었다면서요. 112 신고하라는 것은 나를 또 폭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부산에서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분이 아마 내가 어디에 몇 시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그것까지 다 피해자의 정보를 다 안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흉기로 아주 뭐 정말 중요한 부위를 흉기로 가격을 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 이제 저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동선을 다 밝힌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이 일단 뭐 살해 장면은 유튜브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뭐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자체가 누구든지 뭐 구독자와 상관없이 비유와 상관없이 조회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감정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서로 휘말리게 되고 또 그걸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뱉어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상사가 좀 일어났다고 봐요.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에 충격적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 앞에서 대낮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자가 본인의 장소를 실시간으로, 그것도 유튜브 방송으로 다 특정을 하면서 본인의 피해를 예견한 듯한 제목까지 달고 방송을 했다라는 점, 가해자가 그 방송을 보고 특정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기현 변호사님, 3개월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폭행했던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서로 간에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원한 관계가 성립이 됐겠죠. 재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결국에 이제 극단적으로 계획해서 살인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범죄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오늘 만나면 내가 응징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는 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계획적으로 살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했던 범행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살인을 한 그 가행이 이후에 검거되는 상황까지도 그 유튜브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곧 검거된다. 또 뭐 내 사랑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정상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현실 인식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네트워크
이 관계 이런 거에 지배를 받고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교류 이런 거에 좀 차단된 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게 일상화된 어떤 폐해가 이번에 이런 극단적 범죄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거되는 순간에도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에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 죄송하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끼치려는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책임지겠다. 도주 2시간 후에 검거가 됐어요. 검거 뒤 유튜브에 글이 올라왔어요. 마지막 인사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좀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 글쎄, 이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은 지점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수능을 만점 받고 의사가 되면 뭐 합니까?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피해 여성 여자친구가 팔 부상을 입어서 입원을 한 것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범행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피해 여성이 지난달 오른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요,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였다. 경찰은 가해자 최모 씨와의 관련성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 살인 용의자가 범행을 은폐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입니다. 그 바람에 피해 여성 발견이 지체됐다라고 합니다. 최모 씨가 범행 후 다른 옷으로 환복하고 혈흔을 묻은 옷을 가방에 보관했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침묵했고 부모 설득으로 약이 든 가방을 언급해서 경찰이 현장에 다시 갔었다는 겁니다. 구조 지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시신과 혈흔 묻은 옷과 흉기 든 가방을 발견했고 피해자는 혈흔이 묻을 것을 예상하고 옷을 준비한 것인지 확인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님, 이게 뭐 비단 사전에 계획된 범행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은폐하려 했었다는 것 일정 정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혈흔이 튈 것을 예상하고 그 좋은 머리로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했었다라는 건데 아니 그렇게 수능을 만점 받고 공부를 잘하고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계획 범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그 피해 여성의 팔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계획 범행 이전에 나타났던 일에서도 이 교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폭행이라든지 뭔가 있을지 모르는 개연성들을 가지고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얼마든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런 교제 관계들을 가져왔던 것인지에 대한 분노 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해자, 이 용의자에 대한 정말 철저한 사법 처리는 뭐 당연한 일일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남녀 간의 교제 관계 속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을 뿌리 뽑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다 치밀하게 갖춰가기 위해서라도 도대체 저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 그 팔에 관한 부상부터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기사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7일당 한 명꼴로 여성이 살해됐었다라는 내용인데 함께 보시죠. 작년에
교제 등 관계에서 남성에게 숨진 여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총 138명이 사망했는데 통계를 내보면 2.7일당 1명꼴로 살해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예, 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특히 이 가해자가 외상 그 치료의 권위자잖아요. 이국정 교수가 본인의 롤모델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게 배운 그런 의술을 본인의 그 여자친구에게 또 의대생이니까 어디가 급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고 그 피해자의 그 순간의 고통과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정말 더 마음이 아픈데요. 끔찍한 일이고 뭐 이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스토킹이나 가정 폭력처럼 접근 금지 신청도 안 되고 또 정확한 통계도 없어요. 지금 작년 뭐 138명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어떤 뭐 10년 주기변이랄지 이런 통계도 없기 때문에 원인이나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는 그 관련 법안들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도 여러 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정 폭력이나 뭐 스토킹이나 이런 그 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교제 폭력과 관련된 사안들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랄지 광범위한 어떤 정책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부터 우선 통과시키는 그의 노력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김미영 팀장이 탈옥을 했습니다. 진짜 김미영은 아니고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 출신의 범인이 탈옥을 한 겁니다. 이 어떻게 탈옥할 수 있나 궁금해서 조금 더 진전된 취재 내용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필리핀의 카마린스 수루 교도소, 여기가 노후돼 있고 열악한 환경이고 내부 CCTV가 없다. 수감 중 탈옥을 했다는 건데 지난해 11월 불법 고용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서 이감이 됐다는 거예요. 사전 정보를 파악해서 탈옥 계획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모 씨, 김미영 팀장 일당 총책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필리핀에서 저렇게 탈옥이 쉽나요? 사진을 좀 보니까 약간 좀 노후되긴 했고, 야 이거 탈옥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경찰 출신이라서 이 탈옥에 좀 더 용이했던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필리핀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 교도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검사 시절에? 예. 일단 너무나 열악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마치 이렇게 막 아니까 교도소마다 틀리겠죠. 근데 벌판이 돼 있는데 이제 그중에 건물이 서 있는데 저기 가면 탈옥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탈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교도관도 있을 것이고 창살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제 교도소 내 부패도 심하고 그 안에 워낙 이 범죄자들이 유괴 질서가 있어서 뭔가 돈이 없고 뭔가 힘이 없으면 굉장히 괴로운데 그 안에서 뭔가 힘이 있으면 굉장히 호텔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이제 사실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CCTV가 없다 하더라도 교도소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CCTV가? 근데 어떻게 교도소에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 간 사람들이 되게 경제 사범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가죠. 그렇군요. 그러면 돈을 갖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송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저것도 사실 저 사람도 김미영 팀장이라면 저 사람도 검거돼가지고 지금 몇 년 전에 검거돼 송환돼야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법이 뭐냐면 뭐 다른 나라 법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가 필리핀 당국에게 탈옥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사전에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법 시스템 체계가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교도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미성년자하고 성매매를 한다랄지 인신매매하면 그걸로 또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그러거든요.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필리핀에서 허술한 교도소가 어딘지를
이미 탐색을 해서 예. 그 교도소에 구치되는 법원과 관련된 범죄를 이미 짜고 저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틈타서 뭐 탈옥한 걸 보이는데 CCTV 하나 없는 교도소에 교도관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할 수 있고 또 뭐 도망가는 데 있어서도 내부에 어떤 조력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른바 외국 의사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진료를 허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안을 내놨는데요. 역시나 의협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협 이면택 회장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에 글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부터 살펴보시죠. 정부가 외국 의대를 졸업한 그리고 현지 의사 면허 취득을 한 외국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진을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승인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외국 의대 졸업한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외국 의대에서 그리고 현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중에 한국 국가고시,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국내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국내 대학병원 등의 취업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저 중간 과정을 한시적으로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승인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면택 의협 회장이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글을 올립니다. 자, 소말리아 20년 만에 의대 졸업식이라는 커밍순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 사진 속 소말리아 20년 만에 의대 졸업한 의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당장 환자를 진료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호도된 측면이 좀 있다는 지적 나오고요. 무엇보다 인종차별적인 측면이 크다. 조롱을 하는 것이다. 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기는 어디다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오냐라는 글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민 전 최고님. 네. 저 사실관계도 좀 맞지 않고 이면택 회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말리아 의사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소말리아 의사를 좀 폄하하는 듯한 뭐 후진국 의사 뭐 이런 내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본인도 지금 글을 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커밍순 이렇게 쓴 내용들을 보면 결국 정부에 대한 비하 조롱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의협 차원에서 이 의대 증원 문제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입장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 또 저렇게 조롱 섞이게 계속 대응하는 대치 국면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이 문을 닫게 생긴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있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분들, 의협의 역할도 함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저렇게 조롱하듯이 올리게 된다면 결국은 양쪽 모두에게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면택 회장이 굉장히 강성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이송하는 과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목소리를 냈던 인사여서 여권 야권 가리지 않는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이 의정 갈등 때문에 갖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 이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감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더 낮은 자세로 유연하게 가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의협을 대표하고 있는 이면택 회장도
이 임현택 회장만의 목소리가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갖고 있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대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정부의 좀 강경 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도 회초리를 맞은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일단은 협상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사들의 마음을 다치겠다라는 얘기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사망하는 분도 계시고 본인들이 돌아가야 할 대학병원들이 경영 문제로 문을 닫게 생긴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보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는 상황인데 임현택 의협 회장처럼 소말리아 의사 온다 커밍순 이라면서 이 조롱만 하면서 정부 탓만 하면서 의료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있거든요. 아마 의협 선거할 때 저 임 회장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강성인 회장이 필요했고 그러면 정부 와서 어떻게든지 강성으로 밀어붙여서 잃을 걸 적게 최소하고 많이 얻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협 회장으로 저번 취임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신뢰, 오히려 의사들의 얼굴에 좀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분 말고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협 회장은 의사의 대표 아닙니까? 의사들은 다 저런 생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본인이. 근데 특히 이제 뭐 이제까지 많이 비판했는데 이번에 소말리아 관련된 저 사진을 올린 것은 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저 20년 만에 저렇게 의대 졸업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준 거 아닙니까? 그 의료의 불모지에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 면허를 따고 뭔가 의료봉사를 했던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저분들은 아프리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고 뭐 별거 아닌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명감에 있어서는 돈만 밝히는 의사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할 그 사진에다가 지금 먹칠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소말리아에 있는 의사들을 뭐 수입이라는 표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마치 그런 사람을 막 데려다가 한국에서 풀어놔서 마치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저거 올린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도 잘못 파악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렇게 편협되고 확증된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전에도 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 걱정 수준을 넘어서 이건 의사들 차원에서도 다시 선거를 한번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뭐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방송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시작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한 주가 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